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강의는 잘 들으셨습니까? 지난 3주 동안 했던 강의를 정리해보면 이렇죠. 먼저 정책평가와 정책 분석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각각은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어떤 항목국가가 등장했는지, 그 다음에 정책 분석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정책 분석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분석하는 이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4주차에는 이른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그것들의 대안의 가치를 숫자로 바꿔내고, 그리고 숫자를 통해서 어떤 대안이 가장 가치 있는, 즉 가장 그 목표를 실현하기 좋은 대안이 되는지 이걸 평가하는 방법, 보통 이제 BC 분석이라고 하는 베네핏 코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즉 비용과 편익을 같이 계산해서 어떤 것들이 비용이 가장 적고 편익이 가장 높은지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로 전공 선택 과목이라서 뭐 한 명도 거의 빠지지 않고 64명이 거의 탈락 없이 강의를 듣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진행만 하셨습니까? 저는 뭐 이 수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책 분석이나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었죠. 제가 강의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중국 모델, 완전히 봉쇄하는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나 서유럽처럼 그러니까 이동 제한을 하는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처럼 이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확진자를 추적해서 그 확진자가 확산되는 걸 막는 어떤 모델이 있었는데, 어떤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즉 확진자를 확산하는데 어떤 효과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민주적인 모델인지. 가령 중국같이 봉쇄하는 모델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지만은 민주적 가치는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체제의 장점과 단점이 잘 드러났다 봅니다. 뭐 장점은 뭐 우리 공무원의 의료의 우수성이 잘 드러났고, 의료진의 높은 수준 이런 것도 잘 드러났죠. 또 한편으로는 전염병은 민주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전염병은 계급적이었던 것이 잘 드러났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신병원 병동이라든지 혹은 저소득층이라든지 혹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혹은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의 취약 부분이 드러난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적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책평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대처를 잘했다면 저는 그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중동하고 한국이 가장 사망자가 많았거든요.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보완책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어떤 상대적으로 우수한 방역 대책을 만드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혹은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네 번째 수업인데, 부디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부디 교실에서 여러분들 뵙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3주차 강의에서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분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그 기준을 선택하죠. 그때는 소망성과 실행 가능성이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그것의 장단점을 먼저 우리가 비교해 본다 그랬죠. 그리고 각 대안별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지를 예측해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 방법론으로서 델파이 방법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방법 등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형성 단계에서는 정책 분석가가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여러 대안들을 쫙 늘어놓고 각 대안별로 어떤 것은 왜 좋고 어떤 것은 왜 나쁜지 이런 걸 얘기하는 단계,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인데, 근데 이제 정책 분석에는 좀 더 정책 결정자의 판단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각 대안이 갖고 있는 그 장단점, 정확하게는 이제 경제성이죠. 다시 말하면은 편익은 이 대안의 편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다.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점수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안들을 다 점수를 매겨서 어떤 대안이 가장 점수가 높은지, 주로 이거는 이제 경제성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이것을 BC 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들의 점수를 매기는 것,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점수를 매겨서 그것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식, BC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책 대안을 점수화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정책 대안이 개인, 집단 또는 전체로서의 사회에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는 그 가치를 점수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능률성 기준이죠. 즉, 그 경제성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한 비용보다 편익이 큰지 적은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률성 기준으로만 갔을 때 능률성 기준만 있다 하면은 이제 그 그래프에서 위로 가죠. 그리고 계량화 및 화폐 가치로 환산이 모두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은 그러니까 능률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영향 요소들이 화폐로 환산 가능한 것이죠. 이게 비용 편익 분석 첫 번째고요. 근데 능률성 평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영향 범주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다면은 그건 질적 비용 편익 분석이 되는 거죠. 즉, 비용 편익 분석하고 원리는 같이, 경제성 평가라는 원리는 같지만은 일정하게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질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능률성, 즉 경제성 평가 외에도 형평성이라는 요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향범주를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혹은 수정 비용 편익 분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용 편익 분석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화폐로 환산 가능한데 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도 그 비용과 편익 계산 화폐로 바꿔낼 때 감안하는 거죠. 만약에 능률성과 형평성도 같이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을 화폐로 환산 가능하지 않을 때 그때는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요소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능률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갖고 대안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능률성만 보느냐, 능률성과 형평성을 보느냐 이런 거 갖고 네 가지의 범주가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어떤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개 있을 때, 복수 기준이 있을 때 이때는 복수 기준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복수 기준 분석에 따라서 이건 다시 보상형과 비보상형이 있는데 그것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수하는 방법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 그다음에 질적 비용 편익 분석,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그 다음에 복수 기준 분석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정책 분석가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이 정책 대안을 채택했을 때 비용은 얼마고 편익은 얼마인지를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환산하는 것이죠. 비용보다 편익이 많으면 경제성 혹은 능률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철저하게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은 비용 편익 분석은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는 경제성 평가고 두 번째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화폐 가치로 환산 불가능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공기라든지 보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런 걸로 합니다. 잠자 가격 혹은 지불사 가격, willing to pay라는 것으로서 계산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만약 당신이 깨끗한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은 얼마까지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문지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한 공기 1리터를 얼마 주고 사겠다 이런 식의 사람들의 대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값을 평균 내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 공기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사람의 지불 의사가 얼마 정도라는 것들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 설문 대답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격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 원조 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외 원조 개발하면 비용은 분명히 들죠. 그러니까 저개발국에다가 우리가 원조를 하게 되면은 비용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편익은 분명치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해외 원조 개발을 통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습니다. 즉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외 원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혹은 5만 원 정도 더, 만 원 정도 혹은 없다 이런 식으로 추가 세금 의사를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미루어서 해외 원조 개발에 대한 어떤 편익값일 것이라고 시장 가치로서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성 분석을 하고 모든 비용과 편익을 돈으로 환산하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willing to pay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돈 주고 산다면은 혹은 그것을 세금으로 낸다면은 얼마까지 낼 것인가를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시장 가치로 즉 화폐 가치로 환산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내면은 경제성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BC라는 건 이겁니다. 베네핏을 편익을 비용으로 나누는겁니다. 그럼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건 뭡니까?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혹은 같은 말인데 비용과 편익을 순현재 가치로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빼고 그 값을 순현재 가치로 바꿔냅니다.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은 이것도 역시 경제성이 있는 거죠. 순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현재 만 원과 미래의 만 원은 같은 금액이 아니죠. 어떤 값이 더 큽니까? 현재 만 원이 더 크죠. 왜냐하면 현재 만 원의 가치 플러스 시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갔을 때 이거는 만 원이 아니라 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만 원 플러스 알파의 값을 현재 값으로 바꿔내면은 그만큼 알파만큼 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순현재 가치라는 겁니다. 즉, 현재 같은 돈이라도 현재 값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가치를 현재로 값으로 환산할 때는 그만큼 할인율을 시간의 가치를 할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가치거든요. 이 값이 0보다 커야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BC가 1 이상이거나 순현재 가치가 0 이상일 때는 이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으로 들어갈 것을 어떤 것을 비용으로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비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비용을 치르는 집단들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편익을 보는 집단은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편익의 범주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값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BC 분석은 이렇게 추정 비용이라든지 할인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여러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감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에서 해봐도 BC가 1 이상으로 나오면은 민감도 분석을 통과한 거죠. 이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BC 비율을 계산해보고
또 이것은 여러 조건 속에서도 1 이상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한번 다시 세분화해서 보시죠. 비용 편익 분석은 먼저 비용과 편익을 각각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먼저 분석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아무 대안 변화가 없는 상황과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상황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누가 영향을 받는가, 즉 누가 영향을 받는지를 먼저 그 영향받는 집단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즉 영향의 범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각 영향 범주별로 이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나타날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 각각의 영향 범주 내에 어떤 집단의 어떤 영향 범주에서 그것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영향의 결과물들을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 영향의 결과물들을 모두 화폐 가치로 바꿔냅니다. 화폐 가치로. 그리고 아까 했지만 화폐로 가치를 바꿔낼 수 없을 때 그것은 willing to pay로, 즉 지불사액으로 시장 가치로 환산해내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런 거죠. 어떤 대안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영향받는 집단들을 추려내고 그 집단 각각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를 영향 범주를 걸러내서 실제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각각의 집단들에게 나타나는 영향값들을 모두 돈으로 화폐로 환산해내죠. 그죠? 그러면 비용은 얼마고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용은 얼마고 그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게 되는 편익은 얼마인지가 다 돈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들을 모두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즉 할인함으로써 순 현재 가치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비용과 편익값의 순 현재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눠서 그것이 1보다 크거나 혹은 편익을 비용으로 빼서 그것이 0보다 크다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심플한 원리인데 이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은 얻게 되는 편익과 잃게 되는 비용, 치르게 되는 비용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값을 변화를 줘봄으로써 다른 조건에서는 비용 편익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죠. 이런 식으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이건 뭐냐면은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보면은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사업이 추진될 경우 5년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편익은 201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46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는 2010년도 말로 환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율은 이제 5.5%를 적용한 거죠. 아까 같은 방식으로 누가 어떤 집단이 이득을 보고 어떤 집단이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득과 비용에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를 다 계산했더니 비용은 현재안과 그리고 대안 각각의 2,444억 현재안은, 그 다음에 대안은 2,037억으로 추정됐고 사회적 편익은 각각 2,561억으로 추정됐던 거죠. 그러면은 밑에 표를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비율로 환산하면은, 즉 사회적 현재안, 즉 사업계획 검토안에 보면은 이것의 BC 비율은 1.05죠. 즉 사회적 편익이 2,560억 정도니까 2,440억보다 조금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대안의 경우에도 사회적 편익은 동일하지만 비용은 조금 더 줄어드니까 BC는 1.26으로 검토안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결과는. 검토안의 경제성은 1.06이었습니다. 근데 대안의 BC는 1.16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보면서 이 밸류에이션 값을 보면서 검토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이 BC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BC 분석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철저하게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 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비율 혹은 비용과 편익의 차이인데 이 값이 모두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전제인 거죠. 즉 경제성만 분석하고 그리고 비용과 편익은 모두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질적 비용 편익 분석은 이런 겁니다. 편익을 비용과 편익인데 어떤 사업의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힘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까 했듯이 윌링 투 페이라고 하는데 윌링 투 페이로 만약에 시장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지불 의사를 물어봄으로써 시장 가격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질적인 요소를 편익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비용도 편익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만은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비용은 돈으로 표현하지만은 편익에 대해서는 질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뭐 이득이 있다 이런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제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했듯이 1,300만 명에다가 1인당 10만 원씩 주니까 1조 3천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확정이 픽스가 됐어요. 근데 편익은 봤더니 편익이 뭐가 있습니까? 향상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편익 중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경기도 정부에 대한 느끼는 어떤 신뢰 향상값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뢰가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향상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질적 방법으로 이런 식의 편익이 있다고 질적으로 서술해 주는 거죠. 이게 질적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 편익 분석, 기존의 비용 편익 분석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한다면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오직 경제성만 봤잖아요. 근데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형평성이라는 요소도 같이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 같은 경우 그렇죠. 어떤 정책을 하면은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가령해서 이번처럼 이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준다라고 만약 했을 때 그러면 소득 하위 70%까지는 이득을 보지만 이 정책으로 이득을 보지만 30%는 사실은 아무 이득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 하위 70%와 나머지 30% 간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에는 수혜를 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는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오직 경제성의 기준으로만 피해본 집단과 이득본 집단을 나누고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비율을 보는 건데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형평성의 가치라는 것도 같이 기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위 70%만 했을 때 기존의 비용 편익 분석은 이 집단의 편익만 계산되지만은 형평성까지 고려하면은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30%가 느끼는 어떤 박탈감 혹은 이들이 지불하는 세금 이런 것들도 계산에 포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을 이렇게 경제성 외에 형평성 요소를 더 추가함으로써
수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까지도 모두 비용 편익에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비용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비용이랑 똑같은데 효과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효과라는 거는 사실은 더 장기적이고 더 범위가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아까처럼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뒀는데 그것의 직접적 효과는 그 받은 사람들의 어떤 소비 증진 효과지만은 더 큰 효과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전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는 더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어떤 정책을 펴면은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만은 그를 통해서 경기가 살고 아까도 했지만은 그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해 신뢰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효과인데 이걸 다 화폐로 환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값을 화폐로 환산하지 못하니까 그냥 즉 효과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따라서 이럴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이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어떤 결과물 그 효과당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어떤 독지가가 어떤 고등학교 혹은 뭐 어떤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냈다고 해봅시다. 장학금의 효과는 뭡니까? 단순히 그 학생의 생활보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이 장학금의 효과가 그 사람의 인생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근데 그 장학금의 효과를 당장 추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것 때문에 성적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덕분에 세상을 밝게 봐서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이 장학금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그 효과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것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냐면은 그 장학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학생의 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학생당 장학금의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성과당 드러난 비용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다른 대안과 비교를 통해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래서 가장 베이직은 비용 편익 분석이고 그때 편익을 화폐로 계산하지 못할 때는 질적 비용 편익 분석, 그 편익의 어떤 범주를 그냥 질적인 진술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에서 형평성 요소가 화폐로 다 환산할 수 있지만 형평성 요소가 들어올 때는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단순한 편익이 아니라 어떤 포괄적인 효과값일 때, 그리고 효과를 화폐로 환산할 수 없을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성을 분석하는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A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인데 B 기준으로는 그 대안이 굉장히 나쁜 대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혹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안을 평가하는 혹은 선택하는 기준이 한 개 이상일 때 아까는 BC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는 경제성 외에도 형평성, 물론 이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그것을 고려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수기준 분석이라는 건데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개일 때는 하는 방법은 비보상형 방식과 보상형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보상형 방식은 어떤 건지 이 동영상을 보시죠. Okay, I need a better pizza. One made with only real cheese. And dough that rises naturally, with no chemical leaveners. A pizza with premium meats. And sauce made from only real tomatoes. A pizza my family will love.
Freshetta Naturally Rising Crust Pizza. No other pizza tastes like Freshetta because no other pizza is made like Freshetta.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때 이 여성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자를 고르는 거죠. 피자를 고르는데 피자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치즈가 좋은 거냐, 그 다음에 도우가 좋은 거냐, 그 다음에 고기를 좋은 거냐, 소스가 맛있느냐, 그 다음에 가족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한 5가지 기준을 갖고 최종적인 상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치즈라는 기준을 기준을 놨을 때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건 모두 버리죠. 그리고 남은 대안 중에서 도우가 좋은 거냐는 기준을 다시 제시해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건 모두 버리죠. 그 다음에 고기와 소스가 좋은 게 어떤 거냐는 기준을 제시해서 이 기준을 통과 못한 걸 모두 버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이 선택물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걸 비보상형이라 부른 건 뭐냐면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통과 못한 것은 모두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보상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수 기준을 선택하는 또 다른 방식은 보상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비보상형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통과하지 못한 대안들은 모두 버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대안을 버리지 않고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AHP라는 계층화 분석이라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차를 사게 됩니까? 먼저 가격, 그리고 연비, 성능,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차를 고르는 기준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차를 골라야 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비보상형이라면 먼저 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차는 모두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연비 기준을 다시 제시해서 연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는 모두 버리고 성능 기준을 제시해서 성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는 모두 버리고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 통과하지 못한 차는 버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걸 선택하는 게 비보상형입니다. 근데 보상형 즉 AHP는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죠. 한번 보시죠. 이런 겁니다. 먼저 절차는 이럽니다. 먼저 문제를 계층화하는 거죠. 먼저 자동차 선택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기준으로 가격, 연비, 성능,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래서 이 문제를 계층화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층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고르는 거죠. 먼저 가격이라는 기준으로 소나타와 K5와 말리부를 비교합니다. 그게 이제 이온 비교라는 건데 가격이라는 기준으로 소나타와 K5와 말리부를 세로와 가로에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타와 소나타, K5와 K5, 말리부와 말리부는 1대1의 관계죠. 그죠? 그리고 소나타와 K5 관계에서 내가 소나타를 더 5배, 가격의 기준에서 5배 좋아하니까 5라고 표현합니다. 말리부의 기준에서는 내가 가격 기준으로는 소나타가 말리부보다 3분의 1 정도 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3분의 1이라고 표시합니다. 이건 이제 주관적 표현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라는 기준을 갖고 세 개의 대안끼리 상대적 우열을 비교하는 이온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규화를 해가지고 상대적 선호도를 추출해내죠. 이거는 뭐 식은 이해할 필요 없고 논리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기준이 4개였으니까 연비에 대해서도 성능에 대해서도 디자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값을 구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나타는 0.283, K5는 0.074, 말리부는 0.643이라는 값을 구해지죠. 이번에는 기준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세로와 가로에 모두 가격, 연비, 성능,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나는 가격을 연비보다 5배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가격을 성능보다 7배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가격은 디자인보다 절반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주관적 값을 매깁니다. 역시 정규하면은 종합에서 가격, 연비, 성능, 디자인의 각각의 비중값이 나오는 거죠. 가격의 상대적 중요도는 0.357, 연비는 0.1, 성능은 0.053, 디자인은 0.489죠. 그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소나타 K5 말리부의 각각의 값은 아까 그 위에 있던 값이 있던 거죠. 그러면은 소나타의 최종 값은 뭐냐면은 가격의 가중치 0.35 곱하기 0.283 더하기 연비의 가중치 0.1 곱하기 0.230 더하기 성능의 가중치 0.05 곱하기 0.074 더하기 디자인의 가중치인 0.489 곱하기 0.703 그래서 최종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을 계산해 봤더니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가장 높습니까? 소나타가 0.473으로 가장 내가 설정한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나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값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대안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가격, 연비, 성능, 디자인의 값을 모두 고려하면서 각 대안의 값들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살린다고 해서 보상형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랑 버리는 방식과 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걸 보고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뭐 말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저는 로직만 말해주는 거죠. 로직만 이해하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로직만 말해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복수 기준이 있을 때는 AHP라는 이 방법을 쓴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 분석 과정에서 그 대안의 우열을 점수하는 방식이 바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실제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정책 영향 평가라는 제도입니다. 즉 어떤 정책 대안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점수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 정책 영향 평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제 영향 평가 어떤 규제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규제 정책을 도입을 할 때 그 규제 정책에 따른 어떤 영향, 편익은 멀고 비용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점수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즉 밸류에이션의 한 사례인 거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우리나라는 1999년도부터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은 모두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BC 분석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부패 영향 평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공직사회 혹은 사회 전체적 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영향도, 성인지 예산의 효과도, 어떤 예산을 도입한 것이 양성평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즉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것이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해영향 평가, 인구영향 평가 이런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들을 모두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책 분석에서 어떤 대안이 미치는 효과를 점수값으로 혹은 그 화폐로 환산해서 점수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정책 영향 평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떤 밸류에이션, 정책 대안의 가치 평가, 점수화를 제도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국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국책 사업을 합니다. 국책 사업을 하면은 지자체들은 국책 사업을 굉장히 예산을 받고 싶어 하죠. 지금 이제 선거 같은 걸 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예산을 따가지고 내가 도로를 지었다, 다리를 놨다, 이런 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전국의 지자체들이 모두 그런 예산을 따내면은 국가 예산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쓸모없는 어떤 다리나 도로를 건설하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방 같은 데 보면은 도로를 굉장히 잘 닦았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되는 것들을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냐면은 1999년도에 공공 부분을 혁신한다는 취지로, 즉 정부 예산을 아낀다는 취지로 500억 이상 정부 사업 중에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 편익 분석, BC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38조를 개정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 이게 500억이죠.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문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분석은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R&D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라는 곳에서 예비타당성 평가, 즉 BC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분석 대상은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예타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타 분석은 사실은 BC 분석입니다. 이 사업, 공공투자 사업이라든지 혹은 R&D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편익이 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뭔지를 금액으로 계산해서 그것이 1 이상인지를 평가하는 거죠. 즉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거죠. 이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1위를 넘지 못한다면, 즉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걸 평가해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즉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부 예산을 줄인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두 가지 기준을 합니다. 일단은 경제성 분석을 하죠. 이쪽 왼쪽의 경제성 분석은 아까 했던 BC 분석의 절차랑 똑같습니다. 어떤 영향받고 편익과 비용과 연관된 집단을 추려내고 그들 각각 집단에서 얻게 되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그것들의 현재 가치를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BC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 고려도 합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고려, 즉 이 사업의 지역 경제의 파괴 효과는 뭔지, 얼마나 낙후도를 계산할 건지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경제성이라는 기준과 정책적 고려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다기준 분석을 하니까 AHP 분석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죠?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실제 주는 경제성 분석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1999년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003년도 기준까지 총 655건에 대해서 예타 분석, 예비 타당성 분석을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원래 법의 취지에 따르면은 이 예타 분석에서 BC가, 즉 경제적 분석 파트에서 BC가 1을 넘지 못하면은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2013년도 기준을 봤더니 예비 타당성해서 BC를 했더니 1이 안 되는 사업들도 무수주로 많았습니다. 이게 쭉 보십시오. 이 빨간 점선표를 그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1이 되는 사업,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1.01, 간신히 1을 넘죠. 그러니까 비용보다 편익이 조금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산 북항대교 및 천마터널 지원 같은 경우도 1.05로 사실상 비용과 편익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편익이 오히려 비용보다 적은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시행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지역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거죠. 즉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어. 예타의 경제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지만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지만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서울 세종로에 있는 그 미 대사관 옆에 있는 건물이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한국 현대사 박물관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해봤더니 BC, 이른바 경제적 분석이 1을 이하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업비를 497억으로 낮춘 거죠. 그럼 사업비를 497억으로 낮추니까 예타 대상인 500억 미만이니까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타를 피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보면은
역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일 경우는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비 타당성 통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각 공구별로 사업을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모두 500억 이하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타를 피해가는 어떤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 본래 법의 취지, 즉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을 함으로써, 즉 비용 편익 분석을 함으로써 경제성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그 경제성 통과를 못하면은 정부 예산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예산을 아끼겠다는 취지를 편법을 통해서 피해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업비를 500억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피해가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지난해 2019년도 때 예타를 해보면,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편익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가령 이제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걸 해보면은 수도권 지역에는 편익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많고 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편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해보면은, 경제성 평가를 해보면은 그 BC가 1 이상인 경우가 많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도 있다시피 뭐 지방의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혹은 대규모 항만 사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편익이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평가를 보면 편익이 적으니까 1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성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랑 갈등하게 되냐면은 정부 예산을 아낀다는 그 가치, 즉 효율성 가치, 능률성 가치는, 경제성 가치는 충족할 수 있지만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수도권의 사업들은 예타를 모두 웬만하면 통과하는데 비수도권 사업은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균형 발전의 명분으로 지역 사업 중에서 그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일거에 예타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게 총 24조 원에 해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정은 타당합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즉 지역균형이라는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들은 너무 예타라는 것들이 수도권에게 유리하니까 비수도권 지역도 비수도권의 사정을 고려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식의 결정은 타당하다. 그래서 지역의 사업을 일으키고 지역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결정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사실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어떤 고려가 없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어떤 정책 결정의 어떤 합리성을 해친 거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주장 모두 일정한 타당성이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나아가서 지금의 예타 분석이라는 것들이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 기준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성과 정책성 기준 외에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요소를 도입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사업도 쉽게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 개편을 마련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역 현행 예타 제도가 수도권에게만 유리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분석가가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를 줄 때 어떤 대안들의 우열을 점수로 매겨서 비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식으로 비용 편익 분석의
절차와 논리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것을 제도화한 예비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분석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예비 타당성 분석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정책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에서는 부디 교실에서 얼굴 마주보고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